먼저 저는 이제 CNN1 이제 세션을 진행할 정건우라고 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까지 이제 정규 1세션을 다 했고요. 정규 1세션에서는 어떤 뭐 SVM이나 아니면 그런 클러스터링 배우면서 그 기본적인 머신러닝 기법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정규 2세션이고, 이제 정규 1세션이랑 2세션이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 정규 2세션에서는 기본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딥러닝 모델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주제가 이제 딥러닝의 완전 기초가 되어버린 그런 CN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NN은 오늘 그리고 네, 오늘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총 3번의 세션으로 배우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CNN1에서는 이제 컴퓨터 비전이 뭐냐, 그리고 CNN 왜 등장했을까, 그리고 뭐 CNN 모델을 만들 때 자주 거의 매번 사용되는 그런 기법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 거를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면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 지금까지 어떤 모델들이 있었는지, 어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걸 모델들을 이제 발전시켰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델의 그, 그런 아키텍처들을 좀 많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모델별로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모델은 뭐 학습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아니면 뭐 크래시가 얼마나 되고 그런 것들도 비교해보면서 모델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전이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의 목차는요, 웹 네이션 낼 때 있고, 처음에는 컴퓨터 비전 이야기 할 거예요. 컴퓨터 비전이 뭐 하는 분야인지, 일단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지금 피처 익스트랙션이랑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그 퀴즈에도 보신 것처럼 이 두 과정으로 이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비전에는 뭐, 그 클래시피케이션 말고도 뭐 다양한 뭐 테스트들이 있어요. 뭐그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아니면은 뭐 사물을 이렇게 찾아내는, 아니면 트래킹하는, 아니면 이미지를 받아서 텍스트를 바꿔주는 다양한,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도 있고요. 다양한 그런 테스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세션에서 집중할 테스트는 이제 이미지 그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지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고 이것들을 원래 기존에 사용하던 1번에서 이제 소개드린 그런 머신러닝 기법들을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대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지 또 배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NN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기법들을 배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 데이터 전처리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이야기를 좀 하고, 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데이터셋 소개를 뭐 아주 짧게 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까지 하면 아마 시간이 끝날 것 같아서 5번은 시간이 되면 하고요. 이게 원래는 그 CNN2에 들어갈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 모델 이야기하는 건 CNN2에서 하려고 했으니까 뭐 시간이 안 되면 이제 목요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되면 지금 3개 적어놨, 알렉스 데이터, 구글 랩까지 3개 적어놨는데, 시간이 되면 저기 제일 앞에 있는 거 3개 가져온 거니까요. 맛보기만 좀 하고, 이게 아마 그 모델 이야기를 안 하면 좀 뭔가 그 찝찝한 상태로 이제 세션이 끝나게 될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버리로 끝납니다. 수업료 끝나서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이 컴퓨터 비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비전이 뭐 하는 거냐. 결국에는 그 이미지를 처리하는 분야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사진들이죠, 사진들. 그런 거를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하는 분야가 이제 컴퓨터 비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볼 때, 이 이미지를 결국에, 이미지라는 거는 어떤 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사진을 볼 때는, 우리가 사진을 보면, 그냥 기차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폴로가 이렇게 있고, 그냥 기차가, 여기 빵꾸가 나가지고, 여기 기차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런 사실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가 이 사진을 볼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픽셀 값으로 보는 거죠. 이 숫자들은 0에서 255 사이에 그런 그 RGB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컴퓨터 비전에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이런 픽셀 값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추출해내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든 아니면 뭐 이런 기차를 찾아내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든 아니면 뭐 이거를 이렇게 말로 표현해주는 이런 이미지 캡처링을 하든 뭐 어떤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결국에는 이게 기차고 이게 지금 무너져 있다라는 정보를 이끌어내야 되는 건 세 가지 태스크가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진에서 정보를 추출해내자라는 게 컴퓨터 비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면 제가 왜 CV가 어렵냐라고 했는데 왜 어렵냐라기보다는 CV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 모델이 어떤 걸 할 수 있어야 되냐라는 제목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이 컴퓨터 비전의 이 클래시피케이션 그 테스트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뭐가 있냐라는 건데 뭐 이거를 이야기하는 논문도 있는데 뭐 한 6가지가 있는데 제가 좀 4가지만 가져왔어요. 4가지만 가져왔고 첫 번째는 이제 같은 물체여도 같은 대상이어도 이제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보면 다 알죠. 그냥 돌아갔구나. 사진이 그냥 회전됐을 뿐인 건데 사실 이걸 그 명암에 따라서 숫자로 다 표현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걸로 컴퓨터를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델도 이게 같은 대상인데 그냥 위에서 봤고 아래에서 봤고 좀 뭐 돌아갔고 이런 그럴 뿐이구나 같은 거구나라고 다 분류를 할 수 있어야겠죠 모델이. 그리고 그다음에 오른쪽인데 우리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 3개 봐도 다 고양인 거 알아요. 지금 커튼에 숨어 있고 물통에 가려져 있고 아니면 소파에 저게 얼굴만 빼고 내밀고 있어도 우리 고양인 거 다 알죠. 근데 컴퓨터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제 뭐 꼬리만 보고 아니면 이런 뭐 여기 덩치, 네, 덩치만 보고 아니면 귀 보고 뭐 이런 거 보고 다 아는데 컴퓨터도 이 모델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는 이제 조명이죠. 조명도 우리야 다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 모델도 이런 것들도 다 같은 클래스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의 클래스죠. 이 강아지가 아니라 그 고양이라는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의 클래스 다 같은 고양인데도 털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의 클래스에 속하는 이런 대상들도 그 특징이랄까요? 그 특성들이 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델이 이 고양이를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모델인데 털의 색깔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델이다. 그러면 별로 좋은 모델 아니겠죠. 지금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데 털 색깔이 이렇게 다양한데 털 색깔을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모델이면 좋은 모델이 아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이제 CV의 그런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시피케이션을 잘 하기 위한 그런 그 좋은 피처가 뭐냐? 결국에는 이 사진에서 피처를 뽑아서 이런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건 강아지야, 이런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건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피처들을 뽑아야 됩니다. 그냥 아까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하는데 털 색깔 이런 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좋은 피처가 아닌 거고요. 좋은 피처들은 하나의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대상들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시점이나 아니면 조명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변동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클래시피케이션한테 분류를 할 때 뭐 애매모호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당연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클래시피케이션 하려면 그 피처 인프레션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피처를 가지고 이런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건 뭐 고양이야, 이런 피처를 가지고 있는 건 강아지야, 이런 피처는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파충류야, 뭐 이렇게 할 텐데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이 피처들을 뽑았냐라는 거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먼저 이 시프트라는 이 알고리즘이 있는데 얘는 그냥 뭐 시간의 기법이고 이 보면 이 왼쪽 위 사진이 원본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거 모르는데 이제 이 노란색 화살표들이 이 시프트라는 이 방식에서 뽑아낸 좋은 피처들이에요. 네, 엄청 많죠. 이런 피처들이 이런 사진의 어떤 좋은 피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런 왼쪽처럼 이런 태스크를 하기 좋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기 좋게 만들려고 이제 사진을 볼 때 뭐 어떤 명암에 의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을 밝게 하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이대상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을 좀 변형해주는 그런 기법들을 써가지고 아무튼 사진을 잘 볼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어떤 피처를 찾아주는 이런 머신러닝 기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 다 비슷한 거예요. 다 비슷한 그런 기법들인데 그냥 적어놨어요.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피처를 뽑았어요. 뭐 시프트를 써서 아니면 호구라는 방법도 많이 썼다고 하는데 제가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피처들을 다 뽑아요. 요 사진에서 이런 피처 뽑고 이런 사진에서 피처 뽑고 이 사진에서 피처 뽑아요. 그런 피처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다양한 피처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러면 이 이미지별로 그 피처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피처들이 모여 있는 걸 이제 빼고 피처라고 그러고요. 이 이미지가 하나의 이미지가 각각의 이미지가 이 피처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 정도를 이렇게 숫자로 리프레젠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아래 그림 보시면 피처가 네 개를 뽑았어요. 만약 피처를 4개 뽑았으면 이제 4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사진은 두 번째 원수랑 네 번째 원수가 큰 4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벡터로 이제 리프레젠트 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만약에 지금 위에 예시에 따르면 이제 4차원이잖아요. 벡터가. 그러면 지금 이 벡터의 위치를 이 4차원 공간에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림은 제가 3차원밖에 못 그리는데 아무튼 그런 4차원 공간에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림 보이는 것처럼 이런 디지털 바운더리를 쭉 꺼요. 지금 만약에 지구라냐 지구라가 아니냐 라는 이제 디지털 바운더리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걸 쭉 끄면 이 디지털 바운더리 위로는 그냥 다 어떤 지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바운더리 밑으로는 이제 지구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인풋이 들어오면 딱 이 모델이 이제 지브라다라고 판단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브라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인풋되면 이 바운더리보다 위에 찍히게 되면서 지브라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밑에다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정리를 하면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어떤 사진에서 피처를 뽑아서 그 피처에 따라서 그런 사진을 벡터로 표현한 다음 그 벡터를 위치로 다 찍어서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겁니다. 그런 바운더리를 찾는 겁니다. 이게 뉴럴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전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했던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션에서 배웠던 게 디지털 바운더리 하면 이제 SVM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도 그 SVM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웠던 게 디지털 바운더리 찾는다는 말은 SVM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말이랑 같은 거고요. 그 말은 이제 좋은 하이퍼플레인을 찾는다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게 우리가 특징을 뽑아서 계속 똑같은 걸 하는 거예요. 특징을 뽑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크게 보면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이 작업이 두 가지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적어놨네요. 적어놨는데 이미지가 인풋되면 피처를 뽑고 피처를 뽑아서 이 이미지를 그 벡터로 표현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써서 이제 분류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위에 적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SVM 배울 때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사실 SVM은 그 이중 분류 있죠. OX 그러니까 이중 분류일 때는 굉장히 좋아요.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반박할 여지도 없고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지를 분류할 때는 이제 고양이가 아니다 이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는 고양이, 이거는 강아지 아니면 무슨 동물 있죠? 이거 이거는 개구리. 아무튼 그 클래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이중 분류가 아니라 이제 다중 분류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SVM이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리니어하지 않을 때 있죠. 지금 위에 그림처럼 나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커널 트리를 써야 된다는 그게 단점은 아닌데 이제 귀찮다는 거죠. 매번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태스크에 적합한 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SV라는 게 이제 이중 분류를 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정이 너무 귀찮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뉴럴 네트워크고
뭐 딥러닝 다 하셨을 것 같아서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게 하나의 퍼셉트론이에요. 퍼셉트론이고 여기 이 X들이 인풋이 되는 거고 정확히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바이어스 하나 들어가서 네 바이어스 하나 들어가서 여기도 뭐 바이어스에 대한 이 웨이트도 들어가서 이렇게 썸을 해주는 거죠. 다 그 웨이트를 썸을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결과가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활성함수에 넣어서 이렇게 그 다음 레이어로 보내는 거죠. 이건 지금 그 싱글 레이어니까 하나밖에 안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SVM을 이걸로 어떻게 대체를 하냐? 아까 뭐 디지털 바운더리가 그 리니어하지 않은 경우, 뭐 아니면 뭐 바이너리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얘가 대체를 할 거냐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눈에 안 보이면 제가 이해를 못해요, 제가. 그래서 이제,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 해서 좀 눈에 보여야 좀 믿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가져왔고, 우리가 만약에 지금 왼쪽 그림처럼 이런 경우를, 이런 바운더리를 찾고 싶다고 해요. 이게 뭐, x1이랑 x2가 있고, 얘네 둘 다 0이랑 1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둘 다 1인 경우만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장으로 표현하면 x1 and x2가 되는 거예요. 얘를 이제 바운더리를 찾으려면 오른쪽처럼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인풋 넣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x1이랑 x2가 있고 그다음 그 바이어스 들어가면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 가정합을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넣는 것도 이거는 뭐그 패트런의 기본적인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웨이트랑 이 활성 함수를 어떤 걸 쓸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문제니까요. 머리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x1이랑 x2가 0, 1밖에 안 되고 가중치가 각각 0.5면 그리고 이 바이어스는 마이너스 0.7이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 액티비티 펑션은 이제 0 이상이면 1이 되고 그리고 0보다 작으면 0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예요. 근데 얘가 지금 0.7이 들어오니까 얘도 1이 되고 x1도 1이 되고 x2도 1이 돼요. 이런 경우에만 얘가 이제 1을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가중치와 액티비티 펑션을 잡으면 왼쪽 그림 같은 그런 바운더리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이 이제 바운더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이제 왼쪽 같은 이런 경우도 찾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찾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스펙트럼을 두 개 쓰면 됩니다. 초록색처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빨간색처럼 하나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가중치는 다 적어놨고요. 뭐 직접 계산해보셔도 되는데 뭐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액티비티 펑션도 똑같은 거 써요. 똑같은 거 썼고 이렇게 하면 지금 x1이랑 x2가 둘 다 0이거나 둘 다 1인 경우에만 이제 결과가 1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금 왼쪽 파란색 같은 이런 뭐죠? 디지털 바운더리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론 두개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은 이런 바운더리를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뉴럴 네트워크가 뭐 SVM보다 더 좋은 이제 분류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피처를 잘 뽑아서 인풋된 게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그 그림을 피처에 따라서 벡터로 표현한 그 벡터예요. 그 벡터 값 하나하나를 이렇게 인풋에 넣는 거고 그러면 피처를 잘 뽑아서 인풋을 찍힌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 결정해야 됐던 거 뭐 있죠? 그 액티베이트 펑션이랑 그다음에 그 웨이트 이거를 우리가 잘 결정만 해주면 그 SVM보다 그 이런 다중 분류 혹은 논리니어와 디지털 바운더리 구할 때 훨씬 더 잘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뉴럴 네트워크가.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겠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이게 지금 셋으로 두 개를 그린 거고 그다음에 인풋 사이즈가 2예요. 지금 바이오스는 바이오스니까 인풋 사이즈 2고 그다음에 레이어도 2인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엄청 많을 수 있죠. 엄청 이렇게 사진을 벡터를 표현했더니 엄청 초록색보다 더 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하나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뒤지는 바운더리가 널리니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아까 봤는데 아까 그 멀티 클래스 그 분류 있죠. 그때는 그냥 이 마지막 여기 이 부분에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 노드를 여러 개 놓으면 됩니다. 여러 개 놓고 그다음에 여기 어떤 값들이 뭐 0. 뭐 얼마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냥 포커트 맥스에서 제일 큰 걸로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런 멀티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도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거 아니에요. 리니어한 것도 할 수 있고 논리니어한 것도 할 수 있고 멀티 클래스도 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아까 봤던 그 과정인데요. 이게 인풋 파일 이미지를 넣으면 피처 뽑아서 벡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SVN 대신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 쓰는 거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 피처 뽑는 거 있죠. 아까 시프트 쓰고 아니면 뭐 이런저런 기법 써가지고 이제 머신러닝 써서 피처 뽑았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것도 좀 다른 걸로 대신할 수가 없나? 아니, 이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것도 귀찮아서 왜냐면 뉴럴 네트워크가 너무 편하거든요. 왜 편하냐? 그냥 그 웨이트는 그냥 그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그 액티비티 펑치만 잘 잡아주면 그냥 다 되니까 다 결정해주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그 피트 뽑는 것도 그냥 뉴럴 네트워크한테 시켰어요. 시켜가지고 그냥 아까 봤던 그림이죠. 아까 같은 방식으로 시켰단 겁니다. 근데 시켰는데 어떻게 되냐? 요런 왼쪽 강아지 같은 이런 사진을 학습을 시켰는데 오른쪽 같은 사진을 강아지라고 안 하는 거예요. 강아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파란색 옷을 안 입어서 아니면 뭐 이 오른쪽 요 강아지가 왼쪽처럼 파란색 옷을 안 입어서 아니면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서 아니면 뭐 혀를 내밀고 있지 않아서 이런 이유로 이제 강아지가 아니라고 판단해 버리는 겁니다. 정말 내가 본 그 기기 입장에서 내가 본 사진만 이 사진만 강아지라고 보고 조금만 달라져도 여기 점 하나 찍히면 그냥 강아지 아니라고 해버리는 쉽게 말해서 오버피팅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만. 그래서 이 강아지를 분류할 때 이 좋은 그 피처라고 작성한 게 파란색 뭐 이런 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오버피팅하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요거는 이제 좀 이해를 위해서 좀 스토리 라인을 위해서 넣은 그림인데 우리가 아니면 동물이 어떤 사물을 볼 때 모든 뉴런이 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강아지 볼 때 어떻게 보나요? 이런 이 외곽 그런 뭐라 그러지 이거? 네, 이런 것부터 보잖아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여기 얼굴, 여기 꼬리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냥 하나하나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이런 어떤 그 윤곽을 본다는 거죠. 그림이 좀 이상해요. 아무튼 이런 유형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하나하나 다 연결돼. 얘는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고 얘도 다 들어가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버피팅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풀리 커넥트 레이어 말고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쓰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이제 컨볼루션을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이야기할 건데 컨볼루션이 뭐냐? 컨볼루션 레이어 하는데 CNN 할 때 CNN에서 첫 번째 단어가 컨볼루션인데 제가 컨볼루션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컨볼루션이 뭐지 하고 이제 찾아봤는데 사실 컨볼루션은 이 컴퓨터 비전에서 쓰이는 단어는 아니었고요. 그 어떤 신호 처리라는 분야에서 쓰이던 그런 개념이었고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데피니션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반응들 있죠.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돌을 던지면 물결이 흔들리고 이런 반응들이 이제 쌓인 거죠. 쌓여서 이제 뭐 계산을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식으로 이해하면 요게 좀 이렇게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데피니션인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지금 두 번째 식처럼 되는 건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식처럼 되는 거는
요거 이렇게 바꾼 거는 이해되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먼저 뭐 이 m이라는 얘를 벡터로 보면 얘는 지금 1차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m1, m2, m3, m4, m5 있어요. 그리고 f는 뭐 몇 개 할까요? 3개? 또한 f2, f3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 지금 k는 뭐 이게 요 인덱스 의미하는 거겠죠. 인덱스 의미하는데 요거 있죠. 여기 이게 뭐 하는 거냐 보니까 k를 뒤집어요. 순서를 뒤집어요. 3, f3, f2, f1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 마이너스 k 대신 k는 마이너스 n을 넣는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얘가 몇 따라가나? 얘를 이렇게 n쪽 n만큼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 n에 그러면 얘가 이게 뒤집혀진 상태로 자, 여기서 시작하다가 이렇게 한번 그냥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까지 다 곱해서 여기는 그러면 벡터 바깥쪽은 뭐냐 그냥 다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0이고 얘도 다 0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국 연산화되는 얘만 쓰는 거니까 이거 다 한 번씩 곱해서 다 더한 값이 컨볼루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죠. 이게 1차원일 때 컨볼루션의 개념이고 그러면 이제 CNN은 이제 그 그림이니까 이제 2D로 보면은 이 지금 이 노란색만 딱 보면 이 노란색 필터가 한 칸씩 움직이면 한 칸씩 움직이면서 다그 이제 다 곱해서 여기 빨간색 위치에 들어가고 얘도 그다음 한 칸 또 움직여서 이쪽으로 움직여서 다 곱해서 가중합을 해서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로 움직이겠죠. 그다음 여기 다 한 칸씩 다 움직이면서 가중합을 해서 한 칸 한 칸 다 채워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컨볼루션의 개념이랑 유사하니까 그래서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CNN에서는 이미지를 훑어보면서 현재 위치에서 그러니까 이 필터가 계속 움직이니까요. 이 필터가 움직이는데 지금 위치에서 이 필터로 구하고 있는 이 피처가 얼마나 되냐라는 걸 계산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CNN이 되는 거고요. 이 오필터 씌우는 건 이제 뭐 배우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굳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게 뭐 그 피처래 이거 필터 어떻게 씌우는 거지? 보면요. 어 어디 네 이걸 보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이 1이랑 여기 필터에 있는 값이 1이랑 곱해서 1. 그다음에 여기는 1 곱하기 0이니까 0. 여기 0, 0, 1, 0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다 더한 다음에 여기다 넣는 거죠.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필터를 씌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이 필터를 씌운다는 이 개념도 사실 다른 분야에 있던 개념이라고 해요. 이게 뭐 이거는 그 어떤 사진 분야인가 영상 분야인가 그런 그쪽에 이제 사용하는 개념인데 이미 이제 사용하던 개념이에요. 거기서는 이제 소벨 필터라는 필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 이런 3 x 3의 필터가 있는 거예요. 3 x 3 필터가 있고 그 안에는 이런 얘네들이 이제 가중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중치 역할을 하니까 여기 빌딩 요 그림에다가 이제 이런 X 필터를 씌우면 지금 이렇게 이런 어 수직 모양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부어지는 이런 엣지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뭐 어떤 그림이 있어 이게 뭐 빵이에요, 빵. 빵이면 이 필터를 씌우면 지금 이 필터가 여기 와 있다고 할게요. 아니죠. 어디 와 있다고 할까요? 여기 와 있다고 할게요. 여기 와 있으면 지금 왼쪽 오른 이 네모 안에 픽셀들이 다 같은 값을 가지겠죠. 이게 배경이니까. 그러면 이거 다 이제 곱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에서 다 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런 이제 어떤 픽셀의 변화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운더리를 딱 겹치게 되면요. 이쪽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흰색이니까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거의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빵의 색깔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값을 가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해가지고 여기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큰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필터를 씌운다는 게 이 필터 안에 어떤 바운더리가 들어갈 때 그런 바운더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필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이런 X 필터를 쓰면 지금 이렇게 세로 축에 가까운 이런 이런 엣지를 찾아주고, 반대로 이렇게 Y 필터를 쓰면 이렇게 가로축에 가까운 이런 필터들을 이런 엣지들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근데 뭐 이런 사진 하나에 지금 밑에 그림은 이런 사진에다가 소벨 필터 둘 다 씌운 결과가 지금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둘 다 씌우면 어떻게 되냐? 이런 윤곽선을 잘 찾아주게 되는 거죠. 픽셀 값이 달라지는 이런 그 바운더리 부분을 잘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제 쓰는 겁니다. 이런 컨볼루션 개념이랑 그다음에 이런 이 필터 이 개념이랑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딥러닝에서 사용을 해보자 라는 게 이제 CNN 아이디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필터 하나 씌우면 이런 X 필터 씌우면 이런 엣지가 나오고, 두 번째 거 씌우면 그러니까 Y 필터 씌우면 이런 엣지가 나오고, 그러면 둘 다 씌우면 이런 엣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필터를 씌웠더니 하나의 엣지가 나온다. 그리고 이거를 중첩해서 씌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단어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분야에서 이미 쓰고 있던 단어고요. 이거를 CNN에 가져오면서 이런 필터가 어떤 커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두 개 똑같다라고 일반적으로 막 인터넷에 보면 필터랑 커널이랑 똑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원래 쓰던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CNN에 가져오면서 이게 사실은 CNN에서는 커널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그런 말이고요. 이 엣지를 찾아주는 것도 이 엣지가 결국에는 이미지 그 인식하는 그 분야에서는 이게 하나의 필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각각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거를 이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알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근데 그래서 필터를 계속 씌워요. 이게 뭐 그런 이 세로 축에 그런 뭐 엣지도 찾고 가로축도 찾고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씌워요.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필터 씌우면 엣지 찾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떤 동그라미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찾고, 점점 구체적인 그런 피처들을 찾아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좋은데? 알겠어. 근데 그러면 어떤 필터를 써야 그런 좋은 피처들을 뽑아낼 수가 있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소벨 필터도 여기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넣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피처들, 그러니까 이미지를 잘 분류하는 그런 피처를 찾으려면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야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냥 다 파라미터로 들고 다 학습시키자는 거죠. 알아서 기계가 찾아주게. 알아서 계속 학습하고, 그다음에 결과부에서 로스 펑션 체크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그 백프롭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그렇게 학습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델이 알아서 좋은 피처를 찾는 그런 필터를 알아낼 것이라는 말은 이 필터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가중치요 값들을 알아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모델 앞쪽에 필터를 막 깔아요. 필터를 막 깔아서 이제 막 필터를 많이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처를 뽑게. 이 필터 복잡하게 깐다는 말은 이렇게 가중치를 다 학습을 시킨다는 말이에요. 학습을 시키고 그렇게 하면 어떤 그 피처를 뽑아낼 거고, 그리고 그 클래시파이어 여기 마지막에 그 분류하는 그쪽에서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풀리 커넥트 레이어 있죠. 그냥 그 노드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거는 분류할 때는 어차피 이거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은 지금 이게 프리퀀트 레이어인데 그 피치 뽑는 데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다 노드별로 다 연결시키지 말고 이런 필터 씌우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엣지 레이어를 쓰자는 거예요. 요게 제 CNN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용어들이 좀 복잡해요. 이게 막 MLP도 있고 이제 뭐 이제 아니면 뭐 FC 레이어는 뭐고 MLP는 뭐고 막 그런 헷갈리기 쉬운데,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제가 찾아봤던 것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MLP가 이제 퍼셉트론을 여러 개 쓸 때 이런 식으로 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요. 일반적으로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요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요게 한
한 3개 정도, 3개 정도 쌓이게 되면 그거를 일반적으로는 멀티레이어 퍼세프론이다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궁금했던 거라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모델 앞쪽에 이렇게 필터를 깔고 이제 뒤쪽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깔아 놓으면 얘가 알아서 피처를 학습해서 알아서 분류까지 그냥 뉴럴 네트워크가 다 해주는 거죠. 사실 방식만 조금 다르지 사실 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다 해주는 겁니다. 아, 네, 너무 많네요. 이게 이야기할 게 너무 많네요. 빨리 할 걸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가 그 어떤 CNN 막 공부하다 보면 필터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런 거 나오고 막 필터 씌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그림들이 막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이 픽셀 하나가 이제 RGB 값을 갖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그 그림이 이렇게 표현될 때 그 R 값 있고 G 값 있고 B 값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널이 3개예요. RGB 하나씩 해서 채널이 3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이미지가 아까 평평해 보이던 그 이미지가 사실 이렇게 생긴 거죠. 32 곱하기 32. 뭐 이거는 뭐 이미지 사이즈인 거고 그 해상도고요. 그다음에 이 채널 3이라는 말은 이제 R, G,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평평해 보이던 그 필드도 사실은 이렇게 채널이 3이 요런 어 그런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3 by 3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값이 여기 다 해서 총 27개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러면 오른쪽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고요. 이거를 그러면 필터를 씌운다는 거 연산 그거 아까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보면은 이 필터는 지금 2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필터 2개를 씌운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주황색 필터를 지금 여기 나오는 그림처럼 이렇게 첫 번째 칸에 딱 넣어요. 첫 번째 칸에 딱 넣어서 여기 들어가는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 필터도 다 값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이 필터 값들이랑 그리고 원래 있던 값이랑 다 웨이티드 썸을 해서 여기 첫 번째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황색 필터가 한 칸 오른쪽 이동하면 여기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한 칸. 여기 다 값을 다 이렇게 채워 넣는 거예요. 주황색 필터 하나로. 그리고 두 번째 필터, 이 초록색 필터 가지고 여기 두 번째 여기 뭐라 그러죠? 이 두 번째 여기에 초록색에 있는 여기도 다 지금 보이진 않지만 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위치에 다 있겠죠. 여기에 값들이 이렇게 필터를 씌운다. 한 칸씩 한 칸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다 웨이티드 썸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컨볼루션을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막 공부하시면서 저는 이걸 몰라서 되게 답답했거든요. 이거 몰라서. 이게 그냥 저는 이미지가 그냥 RGB 말만 그러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연산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이걸 알아서 되게 또 언제 답답했냐. 파라미터 개수를 말하는데 이거를 필터를 씌울 때 파라미터 개수를 말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 런 식으로 여기 파라미터가 다 이렇게 파라미터가 지금 27개인데 저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파라미터가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답답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필터도 그냥 이렇게 3차원으로 생겼다. 이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높이, 그다음에 너비, 그다음에 요 채널 이렇게 부르는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필터가 당연히 지금 여기 이렇게 꼭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채널은 인풋의 채널에 맞춰진다라고 말하는 거고. 이 필터가 뒤로 두 칸밖에 없으면 안 되겠죠. 연산이 안 되겠죠.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이어의 파라미터는 당연히 이 필터에 한 칸 한 칸씩 여기 아래 그림으로 볼게요. 여기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파라미터가 27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요액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 한 개는 피처맵 그러니까 그 연산을 거친 그러니까 요 인풋이 있으면 필터를 씌우고 나면 이제 뭐가 나온다 그러죠? 필터맵 혹은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는 이런 게 이걸 이제 아웃풋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요게 인풋이고 아웃풋을 피처맵 또는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필터 한 개는 피처맵 한 개가 되는 거고요. 정확히는 여기 주황색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필터 2개니까 지금 2개 씌운 거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여기 아웃풋에 이 채널에다가 필터 이퀄 필터 개수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주황색 필터가 첫 번째로 끼워지는 칸이 여기에요. 중심점을 딱 찍어보면 여기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겠죠. 왜냐하면 양쪽으로 한 칸, 위아래로 한 칸 이렇게 필터 크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총 6칸이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필터를 씌고 나면 이게 사실 이게 사이즈처럼 보이긴 하는데 막 그 디멘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사이즈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막 디멘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아웃풋의 디멘션은 이제 원래 뭐 이게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이고 이게 뭐 패딩이다, 뭐 스트라이드다 이야기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거니까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아무튼 이런 인풋 값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필터를 씌우면 어떤 디멘션이 바뀐 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디멘션은 이런 방식으로 결정이 되는구나.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이거는 그 언제 필요하냐? 우리가 실제로 그 CNN 모델 만들 때 인풋 그러니까 이 필터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이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필터를 씌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그 디멘션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 필터를 씌웠을 때 어떤 그 디멘션의 값이 나오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또 필터를 씌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CNN 모델을 짤 때 이걸 이 공식으로 다 하나하나 계산을 해서 그 차원을 맞춰줘야 이 CNN 모델이 오류 없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 이 계산하는 것도 제가 막 퀴즈에 냈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연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좀 쉬었다 할까요? 한 15분까지만 쉬었다가 할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그 피처 뽑아서 클래시파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필터 하나 씌우면 이제 그 피처 하나 나온다 라는 거랑 그리고 세 번째가 컨버전을 레이아웃 이 필터라는 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네. 그래서 필터 씌운다는 말은 이거를 이렇게 옮겨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다. 그 얘기 지금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연산하는 걸 이제 기본 골자로 해서요. 뭐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 옵션들을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패딩이에요. 패딩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미지 주위를 0으로 불러주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그림이 원래 이미지가 이거면 이렇게 과에 이렇게 저기 제로 패딩을 하나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이걸 왜 하냐라고 하면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필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씌우게 되면 이렇게 어떤 차원이 줄어들죠. 차원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 필터를 많이 씌고 싶은 거예요. 이 특징을 많이 뽑아내고 싶으면 필터 개수를 여러 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의도한 것보다 이 사진 원래 이미지에서 시작된 얘가 사이즈가 너무 빨리 줄어들어 버리면 필터를 많이 못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거 씌우면서도 필터 이 사이즈가 좀 줄어들지 않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다 불러줘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씌우고 이렇게 씌워서 2x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 패딩을 이렇게 씌우면 이렇게 사이즈가 2x2가 아니라 4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이즈가 줄어드는 이 속도 자체를 좀 느리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여기 있죠. 여기 얘는 지금 제로 패딩 없을 때는 지금 필터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씌워지는데 얘는 필터가 여기 있을 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씌우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필터를 씌울 때 얘가 4번 들어가는데 이 가에 있는 애들은 한 번, 모글에 있는 얘네들은 한 번씩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엣지에 있는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로 패딩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0이란 요 위치에 있는 원래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갔어요.
얘도 이제 네 번, 하나, 둘, 셋, 네 번 이렇게 들어가서 이 픽셀을 고려할 수 있게 되니까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아웃풋의 디멘션이 작아지는 것을 느리게 하거나 방지하거나 그런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픽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런 기능을 위해서 이제 제로 패딩을 해주는 겁니다. 필터를 씌우기 전에. 그리고 이제 조금 상반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스트라이드예요. 스트라이드고 이 필터가 이동하는 그 간격을 얘기하거든요. 이 그림 보는 게 빨라요. 어, 원래 첫 번째가 여기였으면 원래 두 번째는 여기를 씌워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보폭을 이제 2로 하는 거죠. 스트라이드가 2면 두 칸 움직이는 거예요. 아래로 갈 때도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걸 왜 하냐? 이게 네, 이게 예전에는 옛날 모델 있죠. 옛날이라면 2012년, 2014년 이때쯤이거든요. 그때는 스트라이드 안 했어요. 스트라이드 안 했고 이게 언제 등장했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의 해상도가 커졌을 때 그때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진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네, 물병이라고 할까요? 물병이 이렇게 소주병 같은데 물병이 아무튼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필터를 이렇게 씌우는데 한 칸씩 움직여서는 얘를 이거 이게 이미지 픽셀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해상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픽셀이 한 칸 한 칸 움직이는 게 이게 한 칸 움직인 거예요. 이거 한 칸 움직인 거고 이거 한 칸 움직인 거예요.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는 이 물병을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터를 엄청 그냥 듬성듬성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그냥 빠르게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여도 이 물체를 인식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필터 이미지의 사이즈가 뭐 32 곱하기 32든 그래도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다음에 뭐 300이어도 320이어도 이렇게 생겼을 테니까 빨리빨리 움직여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그거죠. 만약에 그 스타일로 나눠 정수가 아니면 이제 성립 안 한다는 말은 얘가 두 칸씩 움직였을 때 다음에는 여기로 가겠죠. 딱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제 안 맞아 떨어지고 이 인풋의 그 사이즈가 디멘션이 여기 이렇게 한 칸 더 있으면 이렇게 한 칸 더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얘는 성립 안 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사실. 아무튼 이 스타일에 잘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야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제로 패딩이나 아니면 스트라이드 이런 거를 이게 실제로 그 모델 레이어 하나 짤 때마다 얘가 뭐 들어가니 많이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려고 쓰는 거구나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적어놨네요. 인풋 이미지는 거치면서 차원 이게 줄어드는데, 이 사이즈가 줄어드는데, 이걸 이제 다운 샘플링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패딩이나 스트라이드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패딩이 커지면 약간 이게 겉에다가 씌워주는 거니까, 이게 그 아웃풋의 디멘션이 덜 줄어드는 거고요. 스트라이드가 커지면 듬성듬성 보는 거니까, 아웃풋의 디멘션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 필터를 씌워도 이 모델 보면 어떤 모델 보면 이 필터를 씌워도 이 디멘션이 줄어들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레이어를 만드는 그런 모델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패딩 사이즈를 제로 패딩 사이즈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이게 필터 사이즈고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패딩을 이만큼 두 개 혹은 그 이상을 이렇게 둘러줘가지고 얘가 이렇게 필터를 딱딱딱딱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게 9에서 5로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9가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든 모델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제가 아까 요 위치에 나왔던 공식 있죠. 조그맣게 나왔던 공식. 그거 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어, 실제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9가 있으니까 여기 9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뭐죠? 필터가 사이즈가 3이니까 3 들어가고 그다음에 패딩 하나 썼죠. 근데 여기 2P니까 여기 2 넣고 그다음에 그 스트라이드 나눠준 다음에 1을 더하면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필터를 씌우는 게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평평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필터가 씌워지는 건데 네, 실제로는 이런 필터가 씌워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갑자기 이제 이 리셉티 필드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이게 뭐 새로운 건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 파란색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필터를 씌우면
여기에 뭐 아웃풋은 여기에 이렇게 그 웨이티드 썸에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아웃풋에서 이 아웃풋 얘네들이 다 노드잖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픽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우리가 아는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값이 이거고 요 값이 이거고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다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미지니까 이렇게 표현한 게 이거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퍼셉트론의 그런 그림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인풋이고 여기 웨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웃풋 얘네가 여기 있고 이해되시죠? 네, 이런 거고 아무튼 이 아웃풋의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부분에 이제 웨이트 썸이라고 하면 이 뉴런이 바라보는 공간이 여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런의 리셉티브 필드는 여기가 되는 거예요. 얘는 사실 여기에 어떤 값들이 있든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픽셀은 이제 인접한 픽셀이랑 이제 상관이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의 한 뉴런은 요거 인풋에서 필터 사이즈에 이런 필터가 이만하니까 이런 수용 영역이라고 하나요? 한국말.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런 수용 영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쉽게 말하면 유런이 바라보는 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설명드리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어떤 이게 아까 뭐 패딩 스타일 이런 아니면 리스트 필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모델이 이런 개념들을 써서 더 성능을 더 높이고 더 연산을 빠르게 하고 이런 개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알고 있어야 이제 나중에 모델 설명할 때 이걸 활용해서 뭐 어떻게 했다 더 빠르게 했다 더 잘했다 그런 얘기하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알아야 되냐고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7x7의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여기 49개 이 픽셀을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다 수용 영역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원래 우리가 하는 거는 그러면 필터 하나 쓰면 그냥 7x7 필터 하나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가 49개가 되는 거죠. 이 필터 하나 칸이 다 그 이제 웨이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파라미터가 필터 강하지만 이제 파라미터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쓰면 이거는 지금 두 개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 움직여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황색 필터 하나 쓰면 네 이렇게 5x5의 그런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또 3x3의 필터를 씌우면 여기 나오는 아웃풋이 그리고 여기다가 또 씌우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필터를 세 번 씌우면 레이어가 3인데 파라미터가 27밖에 안 돼요. 네. 네. 사실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더 많이 있겠죠. 이것도 사실은 곱하기 3인 거죠. 이게 RGB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보통 뭐 설명을 할 때 그거는 다 생략을 하고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라미터 수도 지금 77에 49였고 이거는 3 곱하기 3. 그러니까 9가 이게 필터 3개 쓰는 거니까 이렇게 27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훨씬 적죠. 거의 절반으로 적고 거기다가 더 좋은 게 뭐냐? 레이어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를 하나 쌓을 때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렐루나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는 겁니다. 액티베이션은 3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역할이 뭐죠? 그 비선형성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쓰니까 이 비선형성도 더 잘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 요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같은 수용 영역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냥 큰 필터 하나 쓸 수도 있지만 작은 필터를 여러 개 썼을 때 파라미터도 더 적고 그리고 액티베이션 펑션도 더 많이 쓸 수가 있는 그런 방식도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이런 아이디어에서 착안해서 이제 성능을 확 높인 그런 모델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쿨링 레이어인데요. 이제 뭐 패딩도 있고 이제 스트라이드도 있고 이제 쿨링도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 인풋에다가 이제 필터를 이렇게 씌우잖아요. 필터를 씌우는데 여기는 다 가중치라고 있어요. 필터에 한 칸 한 칸들이 다 가중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학습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귀찮다기보다는
파라미터를 학습시키는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 학습하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파라미터가 많다는 말은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막기 위해서 파라미터 없이 어떤 여기다가 필터 씌우면 뭐 이런 사이즈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방법 말고 이렇게 좀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 그런 걸 생각하다가 어떻게 했냐?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온 것처럼 맥스플린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윈도우가 2인 이런 필터 그리고 스타일드도 2죠 사실 이렇게 두 칸씩이다 보니까 이런 영역을 만들어서 최대값만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죠.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다운샘플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떤 이게 왜 가능하냐라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결국 이 픽셀 값이 큰 애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거니까 이 그림으로 봐도 이게 좀 밍밍하다 해야 되나 배경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보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실제로 사물이 있는 그런 쪽에 이제 그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피처 맵에 대해서 영역을 나눠서 이제 다운샘플링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줄이는 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각 영역이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필터 사이즈 이퀄 이제 스타일 사이즈 이렇게 필터가 두 칸이면 두 칸 이동해서 이렇게 맞대고 있어야 되냐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실. 그리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개념인데 얘는 그 우리가 그 CNN을 하면 이제 처음에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이거를 점점 이게 다운샘플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줄이는데 이 뒤로는 더 뚱뚱해져요. 이렇게 더 뚱뚱해져서 결국에는 이런 길다란 이런 어떤 원 바이 원의 그런 이제 레이어가 돼서 여기서 이제 소프트 맥스를 써서 이제 그 그래피케이션 하게 되는 건데 얘는 언제 쓰냐? 이까지 다 왔을 때, 이 글로벌 에버지 풀링 얘는 이까지 왔을 때, 그 맥스 풀링은 이때 쓰는 거였고요. 이렇게 줄일 때, 이때 쓰는 거였고, 글로벌 에버지 풀링은 이때 있죠. 언제냐? 원 바이 원 만들기 직전에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그림만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얘가 얘가 원 바이 원이잖아요. 얘가 네, 원 바이 원인데 원래는 뭐 이런 조금 더 크지만 덜 뚱뚱한 이런 애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게 뭐 3x3 할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필터를 씌워가지고 하나하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일 앞면 있죠 여기 제일 앞면 여기서 그냥 평균을 내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뒤로 뚱뚱한 이런 지금 상태인데 근데 이거를 또 원 바이 원에 길 따라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제 소프트 맥스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의 피처 맵에서 그냥 그 파라미터 씌우지 않고 필터 씌우면 파라미터 생기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평균을 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라미터의 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같은 페이지에 있냐? 사실 이제 이거를 수행하는 그 시점은 좀 다른데 이제 뭐 이걸 사이즈를 줄인 요때 쓰는 거랑 그리고 평평하되거나 원 바이 원의 이런 그걸 만들 때 쓰는 거랑 이게 좀 시점이 좀 다르긴 한데요. 결국에는 이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학습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그다음에 이 오버피팅을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에서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같은 페이지에 좀 굳이 넣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뭐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모델에서 뭐 글로벌 에버지 풀링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줄이고 뭐 학습 속도를 빠르게 했다. 이 정도 말도 안 해요. 그냥 GAP를 써서 이제 뭐라고 하나요? 이피션시를 올렸다.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알고 나면 그냥 그랬겠거니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등장하는 게 이제 드랍아웃이에요. 드랍아웃은 사실은 이 그다음에 설명할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좀 지금은 대체가 돼서 많이는 안 쓴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좀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디어가 좋아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 드랍아웃은 언제 쓰냐? 지금 이런 경우 있죠. 지금 웨이트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 이게 뭐냐면 오버피팅이 발생했다는 건데 뭐냐면 이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노드의 이 가중치가 엄청 커지는 거예요. 엄청 커지면 이 첫 번째 노드 값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죠. 신경도 안 쓰겠죠. 이 값이 중요하고 아니죠. 그러니까 요 값이 중요하고
이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웨이트가 너무 높으니까 여기가. 원래는 한 이 정도 나왔어야 되는데 뭐 어떠한 이유로 뭐 그 가중치가 이 정도가 나와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은 이제 그 로스 펑션에다가 어떤 이런 그 규제항을 이제 추가해 주는 겁니다. 하나의 그 웨이트가 너무 커지면 이제 안 되도록 얘를 그냥 뭐 절대값 씌워서 더해 주는 거야. 아니면 이제 이걸 제곱해서 씌우는 이런 이게 L2, L1, L2 이런 규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로스 펑션 표정 없이 그냥 이런 극단적으로 좀 특정 노드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이런 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드랍아웃입니다. 드랍아웃이고 얘는 뭐냐면 그냥 학습할 때마다 랜덤하게 어떤 노드를 제외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림 보면 편한데 만약에 뭐 지금 4개밖에 없다고 치면 그리고 실제로 이게 구현할 때 보면 이제 드랍아웃은 뭐 0.5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옵션을 넣게 되는데 코드에 그럼 이렇게 하면 이 노드 하나하나별로 하나하나별로 독립적으로 0.5 확률로 얘가 켜지고 꺼지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얘는 0.5 확률로 뚫어서 켜진 거고 얘는 못 뚫어서 안 켜진 거고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두 개가 켜진 4개 중에서 절반이 켜지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드랍아웃이 0.5에도 그리고 4개밖에 없어도 3개가 켜질 수도 있는 거고 다 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독립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이게 뭐 결국 0.5에 수렴하니까 이제 0.5니까 수렴은 이제 4개 중에 4개밖에 없으면 2개가 켜지는 방향으로 수렴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게 뭐 이론상으로는 얘가 만약에 가중치가 너무 큰 애예요. 그러면 얘가 켜진 채로 절반 정도 학습하고 얘가 꺼진 채로 절반 정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한테 너무 과하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예방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좀 앙상블이랑 좀 아이디어가 많이 겹치죠. 앙상블도 이런 모델로 하고 이런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로 확분한 다음에 이걸 결과를 이게 다 합치는 거니까 그 아이디어랑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뭐 결국에 왜 하냐? 너무 이게 특정 노드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가중치를 좀 잘 잡아주기 위해서 쓰는 거라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대체가 될 텐데 그 방법이 뒤에서 나오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신의 그 모델 구조 보면 잘 안 나와요, 이게. 잘 안 나오고 그냥 이제 BN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레이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막 구조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드라바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진노말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마 이걸 보면 실제로 모델 만들 때 어디 있나요? 네, 이렇게 인풋 채널, 아웃풋 채널, 그리고 커널까지 이렇게 정해줘서 이렇게 계속 통과시키고 그 필터 하나 씌울 때마다 액티베이션 하나 쓴다고 했죠. 그 씌우는 거고 이게 쭉쭉쭉 가는 겁니다. 이게 쭉쭉 가다가 뭐 드랍아웃도 중간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CU, 스트레이트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요거를 우리가 다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원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드랍아웃을 만약에 쓰시면 이게 주의해야 될 게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이제 테스트를 할 때는 실제로 그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제 그냥 얘를 제외하고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다 켠 상태에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랍아웃을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네, 여기서 네, 이렇게 my 모델 이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면, 얘가 탭프니까요. 이런 상태로 정의해놓으면 드랍아웃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 트레인이면 내가 만약에 드랍아웃을 이렇게 적어놨으면 얘가 모델 트레인을 해놓으면 드랍아웃을 적용을 시키는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 테스트를 할 때는 이렇게 다 켜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이라기보다는 꼭 알고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개념이 이제 배치노말이 왜냐하면 얘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사실 최신 모델 봐도 그냥 이렇게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BN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드랍아웃을 대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드랍아웃이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고 그렇게 하지 말고 드랍아웃 왜 했지? 그거 보면 그냥 규제하려고 한 거니까 규제도 되면서 우리가
딥러닝의 레이어가 깊어질 때 그 고질적인 문제 있죠. 그것도 방지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파라미터가 너무 많지 않도록 이렇게 좀 간편하게 로스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은 없나? 라고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그러면 이 배치노발 이게 작동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가 인풋이에요. 여기가 이제 인풋이고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겠죠. 학습을 하는 거니까 이미지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계속 이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여기 웨이트가 다 있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 웨이티드 썸 있죠. 여기 딱 여기 들어오는 여기 들어오는 이 웨이티드 썸이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지금 여기 어떤 값, 여기 어떤 값, 여기 어떤 값, 웨이트에서 여기 들어오고 또 다른 이미지 들어오면 또 다른 값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값들이 뭐 랜덤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어떤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분포를 따르면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사진 예시를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배치 노멀이니까 배치 사이즈를 만약에 32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사진이 32개가 들어오겠죠. 사진 32개가 들어오면 여기 웨이티드 썸대로 들어오는 값도 32개겠죠. 그러면 그 32개에 대해서 평균 여기 웨이티드 썸이 있으니까요. 웨이티드 썸이 여기 값 하나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걔네들 평균 구할 수 있고 분산 구할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을 그대로 그냥 웨이티드 썸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32개의 32개의 그 웨이티드 썸 된 값들 있죠. 그 32개 가지고 또 평균이랑 분산된 다음에 또 정교화를 해줍니다. 또 정교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냐? 결국 마지막으로 여기 결국에 들어가게 되는 얘는 어떤 이 정교화된 요 값에다가 간마를 곱하고 베타를 더해서 여기다가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마랑 베타는 학습시킬 거예요. 뭐, 뭐지 싶은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면 알겠어. 이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배치 사이즈만큼 모아가지고 여기 웨이티드 썸 되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웨이티드 썸 되는 그 값들 뭐 안에서 배치 사이즈 32면 아니면 64면 아무튼 배치 사이즈만큼 모아서 평균 내고 분산 내서 정교화한 다음에 그리고 곱한 다음 더한 다음 이제 통과시키는 건데 요 과정을 하는 건데 근데 요거는 이제 노멀 그 정교화할 때는 평균 분산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이 다시 곱해줄 때는 이거는 그냥 학습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와닿지 뭘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처음에 들으면 이게 뭘 하는 건지 알겠는데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어쩌라는 거지 싶거든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까요? 네, 이거부터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웨이티드 썸이 있잖아요. 웨이티드 썸이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 웨이티드 썸에다가 이제 액티베이션 함수를 쓴 거예요. 액티베이션의 함수를 써서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배치 노멀 할 때는 여기 이 y 값이 어, 여기에서 배치 노멀 해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웨이티드 썸이 뭐였으면 여기서 웨이티드 썸을 딱 하기 전에 웨이티드 썸 하기 전이라기보다는 액티베이션 저기 펑션 넣기 전에 그때 쓰는 거예요. 얘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필터 하나 씌울 때마다 컨볼루션 그 필터 하나 씌울 때마다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도 항상 하나씩 쓰게 되는 거니까 액티베이션 펑션 딱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 배치 노멀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CNN에서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요. 얘는 이것부터 말할게요. 이 배치 노멀 하면 뭐가 좋냐라고 하면 원래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인풋돼서 여기 웨이티드 썸이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랜덤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32면 분포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아니면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극단적으로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근데 얘네들을 얘네들을 얘네들이 하나하나다 뭐 32개니까 이렇게 뭐 있겠죠. 이렇게 쓰면 얘네들을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이제 넣어야 돼요. 만약에 요 함수에 넣는다고 하면요.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은 이제 1에 가까운 그런 값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지금 백프로브 할 때 여기 기울기가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네, 여기 들어가는 값이 1에 가까운 값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그러면 이런 분포가 들어가게 되면 액티베이션에 들어가면 얘가 1에 가까운 값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백프로브 할 때 여기 기울기가 0이니까 거의 0에 가까우니까 그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2개를 모아서 어, 정교화를 해주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간만한 베타를 곱하고 더해서 이제 통과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이렇게 들어갈 뻔했던 이 분포들을 이게 32개겠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32개고요. 이렇게 한번 모아주는 겁니다. 얘를 정교화시키면 지금 요 그림처럼 되니까, 네. 이렇게 정교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다시 해주고, 더해주는 거잖아요. 아까 빼고 나눠줬는데, 그걸 다시 곱하고 더한다는 거는 그냥 똑같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평균과 우리가 원하는 분산으로 이제 다시 뿌려주는 겁니다. 이 32개의 샘플들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 원래 이렇게 들어갈 뻔했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뻔했던 거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들어갔던 걸 뭐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 32개의 분포를. 괜찮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이거를 뭐 어디에 뿌려야 되냐? 그러면 얘를 이 파란색 선 안쪽에 뿌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 파란색 선이 뭐 어딘지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 부분 있죠. 쉽게 말해서 기울기가 0이 아닌 부분. 그래서 이 32개가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예요. 32개 이렇게 분포돼 있었어. 여기 많이 들어갈 뻔했는데 그거를 표준 정규 분포로 싹 모아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분포로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뻔했던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샘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웃풋 값도 어, 여기서 많이 나올 뻔했던 것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좋냐? 기울기가 이제 0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백프로브 할 때 이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 이제 발생하는 것을 이제 그 방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이제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그레디언트가 가파르고 이쪽 있죠. 그레디언트가 가파르고 근데 이거를 그러면 그럼 가파른 거는 그냥 중간에 여기가 제일 가파르지 않나?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뿌리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이 부분 딱 이 좁은 부분 여기는 이제 선형성이 없다는 거예요. 비선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직선이라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제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터지기 때문에 이런 비선형성을 조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 그리고 이 정도로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울기가 이제 커서 좋긴 한데 그 비선형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적당히 좀 이렇게 퍼트린 요 영역에다가 이 샘플들을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샘플을 어디 뿌릴지가 이제 감마랑 베타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이 감마랑 베타는 학습시키는 거고요.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웃풋의 분포도 처음에는 원래는 뭐 이렇게 생겼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분포들이 들어가면 1에서 0 사이 아웃풋이 나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습한 이 베타와 감마가 이 파란색 바운드를 줬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이 아웃풋의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학습하는 파라미터들이 다 웨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웨이트가 만약에 1에 가까운 녀석들이 나오면 이 노드는 업데이트를 많이 해야 되고 0에 가까운 애가 많이 나오고 0에 가까운 애들이 나오면 이 노드는 업데이트 안 해도 된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아웃풋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으면 어떤 거는 많이 학습을 해야 되고 어떤 건 많이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거의 업데이트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크게 잡아버리면 얘는 과도하게 돼버리고 얘는 뭐 아예 안 돼버리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배치 노멀을 쓰면 여기 아웃풋의 그 분포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그 아웃풋 값들이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고만고만해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더 좁은 범위로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이 아웃풋 값들이 이렇게 다 고만고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이제 좀 크게 잡아도 이제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배치노말 그 논문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논문의 그림 보면 원래는 이렇게 갔는데 배치노말 쓰니까 러닝 레이트 크게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더 빨리 이렇게 학습이 되더라 라는 얘기가 제 배치노말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CNN에서 어떻게 하냐 이 콘셉트로 이 뉴럴 네트워크는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CNN에서는 네, 여기 네, 여기 필터당 이제 감마랑 베타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여기 이미지가 하나 딱 들어오면 이미지가 하나 딱 들어오면 이렇게 여기 처음에는 이게 RGB니까 3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터를 이제 씌우는 거죠. 필터당 이제 감마랑 베타 하나씩 잡고 네, 그러면 똑같이 얘를 여기다가 이제 한 칸 한 칸씩 다 넣으면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여기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필터 같은 필터를 쓰는 거니까 이때는 어, 그 같은 감마랑 같은 베타를 쓰는 거예요. 얘네들이 학습을 할 때마다 변하는데 필터가 바뀔 때 이제 새로운 감마랑 베타가 들어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기 뉴럴 네트워크 여기도 감마랑 베타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감마랑 베타가 있는 거예요. 여기 웨이트 있고 이렇게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이렇게 노드 하나당 두 개가 더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C는 요 구조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굳이 어, 네, 요걸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액티베이션 펑션 통과하기 전에 이 매치노멀을 써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에 들어가는 이 인풋 값들의 분포를 좀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조정을 해줘서 요 기울기가 0이 아니고 그리고 미분양성도 있는 그런 범위에다가 이렇게 샘플들을 뿌려주는 겁니다. 뿌려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도 완화하고 그 다음에 학습의 파라미터가 좀 늘어나긴 했지만 이 러닝 레이트를 크게 잡을 수 있으니까 학습의 속도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보면 이게 막 때로 막 되게 자랑을 많이 하던데 막 14배 빠르다 그런 식으로 막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 CNN 개념을 여기가지고 이 피처 익스트랙터는 결국 요걸 반복하는 겁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넣고 그 다음에 배치노말 쓰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넣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반복하는 거죠. 그때 이제 풀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도 옵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가 어떤 이런 평평한 이미지가 이렇게 충분히 뚱뚱해지면 이제 일자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일자로 만드는 게 이거였죠. 아까 여기서 그냥 평균 내버리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레이어에서도 그냥 평균 내서 두 번째 칸에 넣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 그냥 평균 내가지고 세 번째 레이어 넣고 이렇게 원 바이 원으로 만드는 게 글로벌 레버리지 풀링이었잖아요. 요걸 써서 이렇게 원 바이 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FC 레이어 쓰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사물을 뭐 1000개의 클래스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얘가 사이즈가 1024예요. 그러면 얘를 원 바이 원, 얘가 지금 원 바이 원 바이 1024인데 얘를 원 바이 원 바이 이제 1000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이즈를 이렇게 또 조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류하고 싶은 클래스가 만약에 1000개면 그거를 이제 해주고요. 그다음에 스프트맥스 씌워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보면 막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사진 보면 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돼서 뭐 빨리 할게요. 이미지를 넣을 때 이제는 그냥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점인데 이미지를 넣을 때 더 좋은 트레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픽셀을 좀 이게 정교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컨볼루셔널 사이에 이렇게 해주는 게 요게 이제 배치 노말이고요. 배치 노말인데 처음에 인풋 할 때도 요런 픽셀들을 이제 그 픽셀 값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픽셀 값들을 네, 이렇게 어떤 노멀라이즈를 해준 이 데이터들의
이 민이나 그다음에 스탠다드로 이렇게 노멀라이즈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 그 데이터셋별로 다 구하기 힘들면 그냥 아주 유명한 데이터셋인 그냥 이미지넷에 그런 걸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진 넣을 때 그대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노말을 해서 종별 그 노말을 해서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 그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 이제 그 노멀 해석에 넣으면 뭐 이런 분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 레이어별로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이 값들이 많이 이렇게 그 분포가 많이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주는 게 배치 노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가면 액티베이션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면 지금 이런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 값이 많아지니까 그래디언트 그 벤치 문제가 발생하니까 요 부분에 뿌려주는 게 그걸 싹 그냥 모아가지고 요 부분에 다시 뿌려주는 게 이제 배치 노멀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배치 노멀 쓰고 여기서도 배치 노멀 쓰고 여기서도 배치 노멀 쓰고 그런 식으로 배치 노멀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 어그멘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미지 데이터가 부족할 때 같은 사진인데 모델이 두 번 학습할 수 있도록 뭐 이게 뒤집는다든가 뭐 좀 자른다든가 뭐 아무튼 그런 색깔을 좀 막 뭐 변형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뭐 뒤집거나 자르거나 뭐 돌리거나 색깔을 좀 바꾸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예시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되겠죠. 뭐 이건 지금 뒤집었고 색깔도 좀 이렇게 RGB의 어떤 그 변화를 준 거. 예, 크기도 이렇게 좀 가로로 길었는데 이게 정사각형으로 바뀐 거 같고요. 크롭도 한 거 같고 로테이션도 한 거 같고 그다음에 어떤 색깔도 바뀐 거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사진 하나 가지고 학습을 시킬 거를 이 사진도 학습을 시켜서 이제 딱 그 풍부한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운 모델이나 그 메소드가 등장을 하면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할까 하는 건데 보통 유명해진 모델을 보면 어떤 그 이미지 셋 그 분류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데이터셋을 분류를 엄청 잘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런 이미지 셋을 분류를 잘하는 모델이 이제 많이 주목을 받는구나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 셋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데이터셋이 뭐 엠니스트 있고 C파텐 있고 이미지넷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델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성능을 인정받을 때 이런 데이터셋들을 이제 분류를 해보면서 내 성능 이 정도야 자랑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이제 유명한 데이터들이죠. 엠니스트, 시파텐 그리고 이미지넷 이런 것들이 있는데 더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모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다 돼서 이거는 그 다음 목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그 뭐 밑에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이거 여기부터 이 O 히스토리 오브 CNN부터 그 목요일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서머리가 그게 이제 이건 뭐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제 짐 싸면서 들으세요. 그냥 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는 직접 뽑아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의 필터 씌우면 이제 하나의 피치가 나온다. 그리고 그 컨볼루셔널 레이어 필터를 씌우면 아웃풋의 디멘션이 이렇게 된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거 출처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